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특검법 수용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여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말한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바로 책임을 물어 즉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24일까지 후보 추천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틀 전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선제적인 탄핵안 추진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도 이번 주까지 진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으로 두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건 아전인수식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4인이,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선임 후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경찰과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행진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선우 기자, 지금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경찰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대치 상태는 만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농이 참여한 전봉준 투쟁단 등은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어제 낮 12시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장소로 가려 했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2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히자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경찰과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윤석열 체포 구속, 농민 행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민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대로는 양 방향이 전면 통제돼 있어 이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공포 시한까지 정하면서 국민의힘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속셈이 있는 특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네, 대변인 들으셨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24일까지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건데 24일을 기한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써 3주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국회로부터 가결되고 난 이후에도 열흘 정도가 지났고요. 일단 보통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일이고요. 예. 이때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포고문을 발표를 하는 것이 예. 맞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특검이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국무회의의 의결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만 네. 언제든지 특검을 갖다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도 벌써 지난 11일부터로 쳐도 한 2주일 정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24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해야 된다. 물론 이제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1월 1일까지 시한을 충분히 갖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연말이고 이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네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24일이면 네. 25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치권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 포고령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게 선제적 탄핵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선제적 탄핵인데, 근데 이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탄핵을 할 수 있는 뭐 요건이야 뭐 지금 민주당과 야권이 뭐 194억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무회의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 요건 정족수마저도 지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한다 손 쳤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남냐면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된 일까지 남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이 가장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약한 국무총리, 근데 그보다 더 약한 어떤 그 다음 권한대행자, 2순위 권한대행자에게 간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지금의 어찌 보면 여당 쪽에서 하는 논리랑 같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냥 이거 휘두를 수는 있지만 휘둘러서는 이게 큰일 날 칼이기 때문에 네. 쉽게 휘두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빼는 순간 그게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겁방용이고 엄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 그러면 탄핵할 거면 대통령 권한대행인가요? 총리인가요? 그러면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200석을 해야 되는데 200석을 합니까? 아니면 총리는 150석으로 그냥 탄핵 통과시킵니까? 네. 법적인 쟁점 문제도 남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월 1일까지가 이 거부권에 대한 시한이면 기다려주는 게 맞죠. 아니 24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외교도 안정됩니까? 잘 돌아갑니까? 그건 민주당의 주장일 뿐인 거죠. 네. 중요한 거는 거부권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총리나 권한대행 입장이 나올 때는 지금 사실 이 부분에는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혐의, 무조건 주장만 해도 혐의가 되는 14개가 담겨져 있고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헌적 요소, 독소적 조항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걸 처리하는 게 먼저다. 그렇다면 총리 권한대행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법률안 수용이 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민주당의 자기가 마음에 휘두르는 칼을 휘두르겠다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는 저는 사실상 역풍이 불 수 있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총리를 왜소화시키면서 겁방용, 엄포용으로 압박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라고 네. 평가합니다. 관련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윤기창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맞설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민주당 대표께서 하지 않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마땅치는 않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거부권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네.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더 의미가 없는 것이 법률안 공포 내지 환부 제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있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탄핵하겠다. 이 자체도 또 안 맞아요. 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것은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탄핵 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권한대행의 본분이고 그렇다면
그 권한대행의 국정기조를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다음 선거 있기 전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의 저런 압박은 제가 볼 때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도 여야는 누가 참여할지 구성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그리고 국난 상태입니다. 국정안정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 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닙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뭐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에서는 이 양당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된다 이건데 민주당에서는 양당 대표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국정협의체를 저희가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가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서 여야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참여하고 또 권한 대행, 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국면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 했던 것인데 여기서 여야의 그 원내대표들과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수시로 상시로 만나서 네. 어떤 국회 일정들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디에 의장이 설 공간이 있습니까? 네. 여야 정 이러면 여야의 원내대표하고 저희 대통령 권한대행 3명만 참여하자는 뜻입니까? 그건 네.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정 그 협의체라는 저기 그 표현이 맞고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포함하고 각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이 각 정당에서 상당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방식을 가야지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네. 그리고 저는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이재명 대표의 참여를 이렇게 부득불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국정에서 지금 나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없는데 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조기 대선이니 이런 문제보다는 현재의 국난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국정 운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표심을 다지기 위한 정책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당의 경우에는 헌법에 있는 그 헌법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활동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사실은 법률안 심의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견제하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원내대표들이 참석해가 정부와 어떤 때는 견제하고 어떤 때는 지원해주고 이런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죠.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권한이 있는 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정당의 대표자들은 물론 두 분이 큰 결단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상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이슈가 있을 때 양대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결단을 해주면 돼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원내대표들이 실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 협의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하고 상시로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안정이 아니고 국정 혼란으로 갈 여지가 없잖아 있다. 네. 왜냐하면 양당의 지금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여당의 대표도 뭐 대권을 꿈꾸는 분이고 야당의 대표도 대권을 꿈꾸는 분이라면 국정 안전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네. 보편적 이익보다는 본인의 표심을 위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권성동 대행이 얘기하는 저런 형태의 여야정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네, 평론가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네. 했거든요. 막상 만나면 또 의외로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싸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 그러면 당 대표가 참여할 이유를 나한테 설득해서 내가 설득이 되면은 뭐 수용하면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예 이런 멤버들이 참여해서 가야 한다라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자꾸 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당이 뭔가 여기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우리 의사대로 이 국정협의체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정협의체를 운영하는 거지 민주당의 어떤 그 당파적 이익이라든가 정치 일정 때문에 국정운영협의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린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먼저 이렇게 가자고 규정을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 완성을 위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행이 그 재판관 임명을 주시면 그때는 좀 탄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핵심이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의 진행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고 이 국회 추천목 3명의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불참할지 아니면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맞죠. 네. 완전체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10월 17일인가요?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 세 분이죠. 국회 추천에 네. 임기가 만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전에 원래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간에 임명을 안 해왔죠. 협조를 안 해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구잡이식 직무정지만을 위한 탄핵 소추가 있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늦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아마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어떤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연 대통령의 이제 헌법소추 의결 이후에는 또 갑자기 분주해졌죠. 그렇다면 각기 사안별로 본인한테 유리한 사안의 경우는 어떤 거는 헌법재판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또 헌법재판 그 기능을 갑자기 또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국가기관의 운영 전략상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재판부 그 재판소는 완성체가 맞는 거기 때문에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재판관들의 성향이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3명 중에서 원래대로 한 명 한 명은 임명을 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원래 합의해서 임명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제 두 분을 다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은 빼고 한 명 한 명 임명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문회 불참에 대한 민주당 쪽 의견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네. 이번 조속하게 지금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굉장히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 9명의 어떤 헌법재판이 다 차지 않는 상태에서 심리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심판의 결정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학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네.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어떤 정당성 차원에서 상당히 시비거리가 붙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시비거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도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참여를 해서 이 부분 헌법재판관 임명이 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2인 그다음에 국민의힘 1인 추천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부터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갑자기 또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속하게 헌법재판소를 완벽하게 구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어찌 보면 뭐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내란 옹호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은 꼭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참 우려가 깊습니다. 근데 저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양당이 입장이 이제 뒤바뀌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근데 그때 입장이 뒤바뀌었으면 물론 정략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합의된 거를 봐야죠. 실행된 걸로 보면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은 사실 거리 전에는 임명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대행하지만 거리가 아니고 사고 상태라 그러면 사실은 아주 소극적으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고 상태에서는 임명하지 말자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린 반대 주장을 했고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탄핵 선고 전에
거리 전에는 임명하지 않았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1대1 임명에 나올 정치적인 동기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좀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초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3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양 당이 이 그 세 명의 결혼에 대한 충원을 이미 합의를 다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추천위원들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임명하지 말자 또는 그 한 명을 제외하고 양당에서 한 명씩만 임명하자 이런 식의 말씀을 나오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혹시 만약에 4월 18일 날 지금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퇴임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상태에서 6명에서 지금 2명이 또 그만두시게 되면 4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그 4명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남아있는 임기 2년을 그대로 가자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번에 지금 그 양당이 협의했던 대로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쟁점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탄핵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우정석 홍보실로 연락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네, 지금 헌재가 16일부터 탄핵 서류를 송달을 하고 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 좀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령에 대해서 송달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심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송달이 만약에 됐다고 이제 헌재에서 23일 입장을 밝힌다는 것인데 네. 사실은 헌재 입장이 만약에 송달 간주로 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또 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얼마나 그 반헌법적인 또는 헌법에 반하는 이런 국회 운영을 해왔는지를 국민께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다소 뭐 궁색한 변명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의도가 병존해 있다면 이번에도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단식과 뭐 국정감사 참여, 그다음에 기피, 재판부 재배당, 이송 신청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상당히 지연시킨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탄핵 심판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그 측에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네. 사실 이게 대통령 주변에도 여러 가지 뭐 형사법이나 민사법 전문가는 있겠지만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그 헌재가 지금 이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법리적으로 이게 헌법에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서는 뭐 다퉈본 여지가 없어서 검찰도 사실 이게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이후에는 사실 내란죄를 다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연한다기보다는 대통령도 방어권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그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건 늦겠지만 이게 송달이 늦어서 지연 자체가 된다. 글쎄 2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통령실도 아마 그 변호인단 구성에 좀 박차를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서류 접수하는 거나 이런 것은 오는 대로 이제 하면 될 일인데 지금까지 한 일주일간 이게 좀 늦어졌다고 마치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고의적 지연 전략으로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저는 변호인단 내부에서 역할 분담과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저는 이제 심판 서류뿐만 아니라 탄핵 심리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그 의도적 그 고의로 지연한다 이런 건 조금 과도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을 받은 전임 대통령들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류를 바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받지 않을 경우에 좀 추후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경우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이제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아예 판결도 공시송달로 가는 것이거든요. 벌써 재판을 하고. 근데 지금 대통령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송달 간주라는 제도로는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근데 네.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수령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송달 간주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뭐 벌칙 조항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준법을 하지 않는다? 이것부터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이 아직도 반성이 없구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떠한 정말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절차에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국회가 그렇게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럼 본인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졸속적으로 된 거면 내용이 정말 부실할 것이고 그러면 탄핵 심판에 가서도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유리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이연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공조수사본부가 25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총사로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출석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송달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2차 출석 요구까지 네. 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물론 이제 25일 이전에 출석하지 않지만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지 않는 이유, 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출석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석동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냥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뭐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협의 자체를 이제 변호인이 없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을 언제까지 마치고 언제까지 협의를 진행하자 이런 취지의 어느 정도 절차적인 진행 정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뭐 윤 대통령 출석 가능성이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출석 요청한 날짜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이 배경은 뭘까요? 글쎄요. 저도 뭐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라는 공휴일을 네. 고려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12월 3일 날 위헌적인 저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거의 20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어찌 보면 공수처와 검찰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은 이제는 일원화가 됐습니다. 수사에 내란죄와 관련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지금 공조본에서 진행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대다수의 그 밑에 휘하에 있었던 군 지휘 체계에 있었던 군 장성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이제는 남은 진술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예 뭐 출석 요구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가타부타의 어떠한 반응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빠른 조사와 그다음에 빠른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앞서 체포영장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2차 출석 요구에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 가능성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제가 보기에 수사기관들이 일종의 여론전 혹은 이제 압박용으로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말 그대로 체포영장, 뭐 긴급체포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게 일반 범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사실상 지금 모든 측근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갑자기 긴급체포하거나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다만 수사가 왜 지지부진하냐 그다음에 각 수사기관들이 공조수사본부로 일원화된 이후에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적인 요구를 하겠지만 그리고 대통령도 조속한 출두를 해야 되겠지만 네. 체포영장 운운하거나 혹은 긴급체포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여론을 향한 조금의 압박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의 이입 그리고 이른바 황금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화를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황금폰이 3대가 있고 USB 메모리가 1대가 있는데 그 황금폰 포렌식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선별 절차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하고 카톡 이런 것들이 핸드폰 하나에 15만 5천여 개가 있어요. 진행 속도를 보니까 2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면서 어떤 뭐 공천에 관한 부적절한 그렇습니다.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 보석 청구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게 주된 이유인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잖아요. 그것도 그 일환일까요? 뭐 그런 걸 노리고 네.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보석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폰을 제출함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새로운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증거 인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할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네. 본다면 보석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보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적부심을 한다든지 영장 발부 후에 적부심을 한다든지 어떤 아니면 이러한 그 보석 청구를 했었을 때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한테는 그 구속될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증거 황금폰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아까도 그 변호인이 말하듯이 뭐 15만 개 이상의 어떤 파일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이거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보석 인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뭐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를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뭐 아까 변호사도 그렇고 황금폰 속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되게 정말 이목을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궁금하죠. 왜냐하면 황금폰 속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 관련 정치인들이 타격을 입을 여지도 없잖아 있고. 네.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 법안 내에도 명태균 관련 내용들을 넣었거든요.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석이 안 될 만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박주민 의원과 만난 부분도 보석 불허 사유 그 판단 사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치권의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치권 인사를 어느 쪽 접촉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측면 파악만 하게끔 또는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증거인멸의 범죄로 포함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성우 씨입니다. 과연 누가 새로운 드론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까요? 버스 달려간다. 새로운 심사의 장르를 개척하게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회만의 화제의 중심에선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이모저모를 짚어주실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미스터트롯3의 특징은요. 낯익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트롯 신동 출신인 김용빈 씨, 그리고 제도전 대학부 남승미 씨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현역부 최고참 김영밀입니다. 못한다는 걸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돌아설 수 있게 국민 손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병 남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내 꿈마저 떠나가라 두리둥실 떠나가라 하오메 불망 내 힘에게로. 네, 김용빈 씨는 트롯 신동 출신으로 데뷔 21년 차 베테랑이라고 하고 뭐 남승민 씨야 저희한테 낯이 익은 얼굴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승민 씨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 국민 손자에서 해군,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성장 속도를 시청자분들이 지켜보는 그런 참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남승민 씨, 이명웅 씨 동기죠. 4년 만에 재도전장을 내미는 건데요. 대학부 참가자로 이번 무대에 섰습니다. 망보석, 이 무대를 굉장히 신나게 불러줘서 네. 무대 장악력 있는 그런 참가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라트를 받지 못했어요. 아, 예. 18개 하트가 다 터졌어야 되는데 네. 한 개 하트가 부족했습니다. 이 한 개 하트가 부족한 이유, 무대가 부족해서 한 개 하트가 덜 터진 것이 아니라 마스터 시우민 씨가 이 무대에 너무 집중하고 몰입해서 본 나머지 집중을 해서? 네, 하트 누르는 타이밍을 잊어버려서 안타깝게 하트가 하나 부족했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용빈 씨 지금 현역부 참가자 가운데서는 가장 이 무대 경험이 많은 참가자일 네. 거예요. 어느덧 21년 차, 그러니까 200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데뷔 시기 굉장하죠.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데뷔를 했어요. 지금 네. 30대 초반인데 사실 그동안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의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 했더니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도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경연자로 참가한 분들이 지금 다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트롯 꿈나무들의 활약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가창력만큼은 미스트롯 꽉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네, 우리 고은준 군은 유소년부에서는 뭐 이미 리틀 2,000원으로 통하고 있고 유지우 군의 가창력에 이찬원 씨가 눈물을 삼킨 심사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참가자 이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무대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유지우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입니다. 참가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참가자인데 예. 이 참가자가 택한 곡이 바로 조항조 씨의 정령이었어요. 네. 근데 8살 어린이가 부른 노래로 아마 마스터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이 코끝이 찡해지신 분들 참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등에 소름이 쫙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호소력과 흡입력이 단연 뭐 성인 가수를 능가하는 그런 무대를 선보였던 참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마스터로 지금 훌륭한 심사평을 해주고 있는 이찬원 씨의 평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찬원 씨가 최근에 무대를 서면서 이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딜레마였다고 하는데 유지우 군의 순수한 목소리를 듣고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멋있는 무대였다라고 하면서 이찬원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유지우 군 앞으로 어느 정도로 비상하는 무대로 미스터 트롯 3의 무대를 채워 나갈지 기대가 되는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분위기면 지금 유소년부에서 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사실 그동안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이렇게 쭉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발군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유소년부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뭐 가장 인상 깊은 무대를 보여줬던 참가자 하면 이제 청소년이죠. 정동원 군 빼놓을 수가 없고 김태현 양 역시 유소년부 참가자여서 이 탑7에 올랐던 그런 참가자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보면 첫 무대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탑7을 넘어서 이 어린 참가자들이 진선미,
특히나 진해 가능성까지 또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참가자분들 또 마스터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려한 외모와 퍼포먼스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준 참가자들도 많았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하시죠. 사이사이로 질투 사이로 사랑아 피어라 사이사이로 질투 사이로 사랑아 피어라 My love 두눈 입술 가슴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윤동진 참가자 골반 댄스로 이경규 씨까지 춤추게 만들었고요. 최재명 씨는 훈남 비주얼 때문에 뭐 여심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참가자 모두 대학부 참가자들이죠. 윤동진 씨 같은 경우는 트롯계의 리마리오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오일리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골반 댄스와 오일 필살기 표정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 그런 참가자였습니다. 복면다로의 OST인 파라다이스를 열창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마스터이신 이경규 씨 기쁨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즐거움도 줬을 뿐만 아니라 오라트 영광까지 안았고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최재명 참가자 신기한 건 무대도 처음이고요. 방송도 처음이고요. 오디션도 첫 출전인 그런 참가자입니다. 안혜은 씨의 상사화를 불렀는데 사실 안혜은 씨의 상사화를 부른 기존의 가수들 그리고 오디션 참가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또 여러 오디션 무대에 의해서 변주된 곡을 부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로부터 탑7감이다 이런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러 참가자들 가운데 또 눈에 꼽히는 참가자인 만큼 최재명 참가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적용된 새로운 룰도 높은 시청률의 비결을 꼽힙니다. 첫 번째 현역부 X의 무대는 하동 남진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근데 실루엣이 남진 선생님이야. 와, 이렇게 모르겠다. 그대 이왕 가려거든 상마저 가져가야지 와. 참 두고 몸만 가니 남으니 네, 이 현역부 X 무대가 전 시즌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이 하동 남진 씨 정체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정체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확 달라진 룰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않나 싶은데요. 블라인드 오디션이죠.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고 싶은 현역 가수들이 모인 현역부 X. 얼굴과 정체를 숨기고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라트를 받았을 때만 정체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동 남진의 이 정체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가 돼야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미스터 트롯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 현장은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현재 연천과 철원, 양구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 경기와 광원, 일부 충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7도, 철원 영하 16.9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도, 대전 4도, 대구와 울산 6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춥겠고요.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